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남쪽 어느 마을에 덕만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장터마을 한편의 자리한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가 만든 철제 농기구는 튼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장가는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만이는 어머니 밥상을 챙겨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요. 지가 일으켜 드릴게요. 덕만이는 어머님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챙겨주는 밥을 다 먹고 덕만이에게 말했지요. 얘야, 이제 너도 곧 있으면 30인데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니? 평소 아무 말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장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는 장가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먼요. 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보거라.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말에 덕만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녀들에게 인기도 없었지만 설상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도 꼬실 자신도 없었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덕만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덕만은 마을 처녀 춘심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피부가 고와 마을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야, 춘심아 안에 있냐? 덕만이 소리에 춘심이가 부엌에서 밥 짓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내가 어쩐 일이야? 응, 대장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너 주려고 잠깐 들렀어. 덕만이는 춘심이에게 새로 만든 황금빛 유기 그릇을 주었습니다. 어머, 이쁘다 얘.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다. 덕만이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쭈뼛쭈뼛거렸습니다. 그러자 춘심이가 말했지요. 뭐 내게 할 말이라도 있는 거니? 그 말에 덕만이는 용기 내어 말했지요. 실은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장가 가라 하셔서 고민이야. 아니, 그런데 그런 고민을 왜 내게 말하는 것이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나와 혼인하는 것은 어때? 그 말에 춘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니 얘, 너 지금 그릇 하나 들고 와서 내게 시집 오라는 것이야? 내가 내게는 그리 쉬운 여자로 보이냐? 머리를 다쳐 옛날 기억도 못하는 내게 어떻게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느냔 말이야. 춘심은 유기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머리 다쳐 과거 기억을 못하는 덕만이 왠지 불안했지요. 아니 그렇다고 죄 없는 그릇은 왜 내동댕이 치고 난리야? 덕만은 춘심의 집을 나와 이번에는 동순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눈치가 빠르고 입심도 센 처녀였지요. 아니 아침부터 내가 어쩐 일이야. 동순아 우리 혼인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자. 그럼 내가 이런 유기 그릇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 얘가 아침부터 무엇을 잘못 먹었나. 뜬금없이 혼인이라니.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당장 썩 꺼지지 않으면 물벼락 맞을 줄 알아. 아니 왜 다들 화를 내고 그래? 나는 심각하구만. 덕만이는 마을에 딱 2명밖에 없는 처녀들에게 퇴짜 맞고 터벅터벅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처녀도 없었지요. 역시 나는 안 돼. 그런데 어머니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담? 대장간으로 돌아온 덕만이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덕만이는 어머님 소원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친 덕만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마을 끝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폐가에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이는 그 소리에 얼른 폐가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마루 밑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덕만은 얼른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째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 것이오. 헌데 여인은 의식이 없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큰일 나겠어.
덕만이는 여인을 들쳐업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아니, 웬 처년이야? 폐가에 쓰러져 있기에 업고 왔어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젊은 처녀가 그리 되었다냐? 덕만이는 그릇에 물을 떠와 그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처녀의 손발과 얼굴을 닦아 주었지요. 아니, 그런데 얼굴을 닦아놓고 보니 천하절색의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똑한 콧날의 새하얀 피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그녀의 모습에 덕만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절세미인이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덕만이는 그녀가 어쩌다 폐가에 쓰러져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얼굴을 닦은 덕만은 그녀의 목도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 뒤에는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지요.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늦은 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내 집이요. 폐가에 쓰러져 있어서 내가 데려왔어.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그래, 어쩌다 그리 된 것이요. 어머니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지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나 보구려.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마시구려.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만이는 일 나가고 잠시 후 도희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졌지요. 어머니는 덕만이가 끓여놓은 따뜻한 미음을 도희에게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괜찮으시오. 어서 이거라도 좀 들어보시오. 내 아들이 끓여놓고 갔다오. 도희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녀가 미음을 먹는 모습은 참으로 양반댁 규수와 같았지요. 그날 오후가 되자 덕만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있는 도희를 보고 너무 기뻐 물었지요. 이제 좀 괜찮으시오? 네,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요. 걱정을 많이 했었어. 어젯밤에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폐가에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말에 덕만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보다 이제 몸은 괜찮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덕만 씨 덕분이에요. 그렇게 그날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린 도희 처녀를 보고 덕만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처녀가 기운을 차리자 그는 무척 기뻤지요. 다음 날도 덕만은 일찍 일어나 어머님 상의 미음을 같이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으로 일하러 가려는데 도희 처녀가 잠에서 눈을 떴지요. 일어나시었소. 나는 대장간에 다녀오리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테니 편히 쉬고 있으시구려. 그리고 미음을 준비해 놨으니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드시구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마시어. 숟가락만 하나 더 올려놓았을 뿐이니. 덕만은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도희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간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곱고 청초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대장간에 도착한 덕만은 망치를 들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희 처녀는 어쩌다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야, 덕만아, 너 요새 뭔 일 있는 것이야? 왜 이렇게 뭔 일 있는 사람처럼 멍한 것이냐? 그게 말이요. 덕만은 폐가에서 주워온 처녀 이야기를 덕배 아저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허허, 내가 노총각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가니 하늘이 내게 색시감을 보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녀는 양반댁 규수가 틀림없구만요. 야, 이놈아, 지금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양반이든 천민이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 서로 좋으면 그만 아니겠어. 정말 그럴까요? 그 처자가 정말 양반이어도 서로 좋으면 그만일까요? 덕만이는 덕배 아저씨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과 며칠 전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에게 까인 일까지. 그의 머릿속은 무척 혼란스러웠지요.
그날 저녁 덕만이 대장간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덕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도희 처녀가 많이 좋아졌단다. 게다가 겪어보니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착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덕만은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도희 처녀를 마음에 들어 하는 듯했지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당도 거닐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오, 그렇구려. 정말 다행이요. 덕만은 미소 짓는 도희 처녀를 보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밥 해오리다. 덕만은 신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밥을 지었지요. 그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도희 처녀를 보니 기쁘고 힘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 어서 와서 저녁들 드시오. 덕만의 말에 세 사람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덕만은 생선 가시를 발라 어머니와 도희 처녀에게 주었지요. 고마워요. 덕만은 도희 처녀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도희 처녀는 쑥스러운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밤이 깊어지고 덕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집에 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도희 처녀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희 처녀는 덕만과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점점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그녀는 집안일을 거들었고 밥도 하고 빨래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뭐하는 거래요? 아직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대장간에서 돌아온 덕만은 저녁을 짓는 도희 처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제 밥 짓고 빨래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염려 말아요. 힘들면 쉬엄쉬엄 할 테니. 덕만은 더 이상 도희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세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자꾸 뭐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마냥 말릴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둥근 달이 밝았습니다. 덕만이는 마당 한켠에 모기불을 펴놓고 마루에 앉아 도희 처녀와 달구경을 했지요.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너무 아름다운 달이에요. 덕만은 도희 처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용기 내어 물어봤지요. 도희 아가씨, 혹시 고향이 어디시오? 도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어요. 덕만님과 어머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도희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얼굴엔 수심이 깊어 보였지요. 덕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는 도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지요. 한편 마을에는 덕만의 집에 낯선 미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춘심과 동순이도 소문을 들었지요. 아니, 그 덕만이 녀석이 어디서 저런 여인을 데려온 거야? 내가 퇴짜 놓으니까 어디서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데려오네. 채, 꼬질꼬질한 대장장이가 미인을 얻으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아. 분명 그 여인은 덕만이한테서 도망치고 말 것이야. 마을 처녀 둘은 덕만이 집에 있다는 절세미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들은 덕만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도희 처녀를 엿보려 했었지요. 하지만 도희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벌써 도망친 것은 아닐까? 꼬질꼬질한 덕만이가 벌써 싫어진 것일까? 그래, 도망쳐도 벌써 도망쳤을 것이야. 두 처녀는 덕만이 집 담장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안을 살펴보다 해질녘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만이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피 보고 들어가려는데 집 뒤쪽에서 인기척이 있었지요. 덕만이는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도희 처녀가 훌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도희 처녀는 덕만을 발견하고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시오? 아니옵니다. 그저 가족들 생각에 잠시. 혼자 힘들면 내게도 말해보시오. 그럼 슬픔은 반으로 줄 것이오. 내 아씨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덕만은 도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희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아가씨는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대장장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아끼며 사랑하고 싶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도희는 덕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덕만 씨, 저는 사실 역적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되고 가족은 모두 관노와 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밖에 있었다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덕만 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도희의 이야기를 들은 덕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정승의 딸이었으며 그녀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비통했지요. 도희 아가씨, 이제 도망치지 마시고 제 곁에 있으시오. 내가 지켜줄 것이오. 아가씨는 양반이고 쫓기는 신세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저는 당신에게 짐만 될 것이어요.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겠소.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극복하겠소. 도희는 그날 밤 덕만의 가슴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 걱정과 또 떨어져 쫓길 때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지요. 헌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덕만의 진심을 알고 그녀는 감동에 겨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믿으시오. 나는 평생을 바쳐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덕만은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도희 처녀를 더욱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둥근 달을 보며 밤을 새웠지요. 다음 날 덕만은 어머니에게 도희 아씨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덕만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얘야, 아가씨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아가씨에게 힘이 되어준다 하니 그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너희 둘의 혼인을 축복해주마.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라. 아들이 장가도 가지 못할 것 같아 항상 걱정하던 어머니였습니다. 헌데 비록 쫓기는 역적의 딸이지만 서로 혼인을 약속했다 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어머님만을 모시고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상이 차려졌지요. 신부의 쫓기는 처지를 감안하여 마을에 소문나지 않게 비밀리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덕만은 도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약속했지요. 도희 아가씨, 이제부터 그대의 아픔과 슬픔은 나의 것이오. 기쁨과 행복은 함께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대 곁을 지키겠소. 도희는 덕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니도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덕만과 도희는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덕만은 대장간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도희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지요. 도희는 대접만 받던 양반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억척스런 여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늘 미소를 지었지요. 항상 그늘에 가려졌던 도희의 얼굴에도 점차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요? 그들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도희를 찾고 있었지요. 그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희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보이며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덕만의 귀에도 들어갔고 덕만은 일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도희 아가씨, 며칠 전부터 마을에 수상한 자들이 나타났어. 그 자들이 아가씨를 찾고 있으니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좋겠어. 그 말에 도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 때문에 서방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게 뭐든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오. 추노꾼들의 등장으로 도희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추노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역적의 딸이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장 내놓거라. 추노꾼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덕만이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도희를 안고 불안에 떨었지요. 웬 놈들이냐? 우리는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추노꾼이다. 당장 내놓거라. 덕만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희 아가씨와 혼이 나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요. 내 놈들이 찾는 여인은 이곳에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이미 다 알고 왔다. 대장장이. 역적의 딸을 당장 넘기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내 아내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것이다. 내 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죽어서 후회 말 거라. 추노꾼들은 검을 빼들고 덕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만도 망설임 없이 사내들에게 덤벼들었지요. 그는 옆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그들의 검과 맞서 싸웠습니다. 헌데 예상외로 추노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요. 추노꾼들은 덕만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덕만도 마찬가지였지요. 괭이자루 하나 들고 3명의 추노꾼들의 검을 막아냈으니 말이지요. 아니 이놈 봐라. 이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 여봐라 한꺼번에 덤벼 저자의 목줄을 끊어버리거라. 추노꾼들은 3명이 동시에 다시 한번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명이서 덕만을 제압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덕만에게 반격을 당해 추노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도희를 지켜내겠다는 덕만의 집념이 그의 숨은 실력을 끄집어내고 있었지요. 덕만이 추노꾼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간 어머니와 도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지요.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 못된 놈들아?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추노꾼들은 꽁분이를 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덕만은 진정이 되었고 그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요. 그때 도희가 덕만에게 달려와 그의 상처를 닦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덕만은 울고 있는 도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쯤으로 뭘 그리 우시어 아가씨. 대장장이 일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이 상처를 입소.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아이고 얘야 정말 고생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들 찾아와 도와줘서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덕만의 용기와 희생에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덕만을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덕만이는 진정한 사내요. 저놈들이 또다시 찾아오면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희 아가씨를 지킬 것이요. 이제 마을에서 도희 아가씨의 정체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덕만과 도희 아가씨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지요. 은매 이제 보니 덕만이 색시가 절세 미인이구만. 이제 이 마을에서 제일 미인은 덕만이 색시네. 흥,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싫다고? 아니 누가 싫다고 했남. 말인즉슨 그렇단 말이지. 아니 뭐 미모 빼면 할 말들이 그리 없남.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어머니와 도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큰 상처를 입은 도희 아가씨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요. 그 일이 있고 덕만은 대장간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욱 튼튼하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큰 일을 겪고 난 후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덕만의 망치 소리는 희망이 넘치는 힘찬 소리였지요. 서방님 미안하고 고마워요. 덕분에 방황하던 제 삶이 안정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 또한 도희 아가씨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소.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이오. 그들은 마당에 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희는 과거의 아픔을 점점 잊어갔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도희의 뱃속에 들어선 것이었지요.
덕만과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덕만은 도희가 혹시라도 힘들어할까봐 더욱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도희를 위한 건강식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10달이 지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덕만은 아들을 보며 너무너무 기뻤지요. 아이고 얘야, 드디어 복덩이를 내게 안겨주는구나. 어미 소원을 풀어주어 고맙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마음 깊이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튼튼했고 어머니를 닮아 눈망울이 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뜻으로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주었습니다. 한결이가 태어난 후 덕만의 집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재롱을 떨었고 도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그들은 어엿한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왜 이렇게 짓궂을까요?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덕만의 가족에게 추노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노꾼들이 왈패들을 10여 명이나 이끌고 찾아왔지요. 지난번 마을 사람들 때문에 도망갔던 추노꾼들이 왈패들을 앞세워 잔뜩 몰려왔습니다. 이 집이 당신들이 말한 그년이 있는 집이요. 그렇소, 바로 이 집이요. 여봐라, 당장 그년을 끌어내라. 왈패들은 방으로 쳐들어가 도희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도희는 한결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버텼지요. 어머니도 가세의 도희를 지키려 했지만 왈패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희는 결국 아기를 안은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내 인형 그 아이는 당장 내려놓거라. 한결이를 품에 안고 있던 도희는 필사적으로 한결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이 검을 빼 도희의 팔을 내려쳤지요. 도희의 팔에서는 검붉은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놓지 않으면 그 팔을 잘라버리겠다. 한쪽 팔을 못 쓰게 된 도희는 결국 한결이를 왈패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노비의 자식이니 데려가라. 왈패들은 순식간에 아기를 빼앗고 도희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찰나 덕만이 달려왔지요. 추노꾼이 지배들이 닥쳤다는 말을 듣고 덕만이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낫이 들려 있었지요. 내 부인을 당장 풀어주거라. 아니 이놈은 또 웬 놈이야? 이자가 바로 덕만이라는 자요. 아니 아무리 신부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역적을 딸을 신부로 삼는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도 포박해라. 도망자를 숨겨주었으니 저놈도 데려가 몸값을 받아야겠다. 왈패들이 덕만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덕만의 눈에 도희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지요. 도희의 팔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덕만은 분노가 끓어올랐고 그는 달려드는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저 대장장이 놈이 어찌 무공을 쓰는 것이냐? 한꺼번에 모두 달려들거라. 덕만이 각성을 했는지 그는 무서운 속도로 왈패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왈패들과 추노꾼들을 상대로 싸우면서 과거에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군에서 차출돼 특수공작을 하는 특공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곳에서 살인병기로 길러졌지요. 헌데 작전 중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동료를 구하고 자신이 대신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덕만은 머리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고 군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장간 일을 했었지요. 헌데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본 그는 각성되어 과거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살인병기가 되어버렸지요. 왈패들과 추노꾼들은 속절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추풍낙엽 떨어지듯 픽픽 쓰러져 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추노꾼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기겁을 했지요. 내 놈들을 살려보내면 또 찾아올 테니 내 놈들은 한 놈도 살려보낼 수가 없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시켜서 하는 일이오. 우리가 죽는다 한들 그분은 사람을 또 보낼 것이오.
그렇다면 너희들을 보내는 자가 누구냐? 내 입으로 발설하면 그분은 나도 죽일 것이오. 너는 그자의 손에 죽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당장 그 이름을 대라. 그는 병판대감이오. 아니 병조판서가 어찌 연약한 여인을 죽이려 드는 것이냐? 도희 아가씨 집안을 영모로 모함한 것이 그분이었소. 이미 도희 아가씨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죽었소. 이제 남은 도희 아가씨만 죽으면 병판대감의 죄는 영원히 덮이오. 춘옥군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다니 세상 말세로세. 그자를 막지 않으면 또 사람을 보낼 것이요. 내가 한양으로 가서 그자의 비리를 캐내 끝을 보겠소.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을 잘 좀 보살펴 주시오. 알겠네 덕만이. 이 자들은 우리가 가두어 놓고 철저히 감시를 할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게. 덕만은 의원을 불러 도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시오. 내 한양으로 가서 그자들을 끝장내고 오겠소. 부디 몸성이만 돌아오셔요. 서방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알겠소. 내 몸성이 돌아오리다. 덕만은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호롤단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군에서 암살과 공작을 전문으로 하던 그는 목표를 병판대감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군에서 목표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특급 병사였지요.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독수리와 같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금부 종사관 최문호를 찾아갔지요. 그는 정의로운 인물로 덕만과는 단짝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덕만이가 맞는가? 그래 친구야. 그동안은 기억을 잃고 살았지만 며칠 전 기억이 돌아왔다네. 정말 다행이군. 자네가 사고를 당한 후 자네의 행적을 몰라 그동안 무척 궁금했었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친구? 그동안 대장간 일을 하고 살았네. 그렇군. 자네가 계속 있었다면 자네는 이미 고관대작이 됐을 것인데 안타깝구만. 그건 그렇고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그게 뭔가 무엇이든 말해보게. 덕만은 병조판서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인가. 결국 그자 때문에 자네 부인까지 위태롭게 되었군 그래. 최문호는 덕만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한때 서로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 작전을 같이 했던 덕만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지요. 알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자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네. 아니네. 내 오늘 밤 그자의 집에 침투의 증거를 찾아오겠네. 자네는 그때 그 증거를 근거로 그자를 잡아 문초를 하면 되네. 역시 자네는 아직도 최고였던 근성이 살아있구만. 알겠네. 자네가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 내 기다리고 있겠네. 그리하여 덕만은 그날 밤이 깊어지자 복면을 하고 병조판서 집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저곳이 병판대감의 방이었다. 덕만은 병조판서 거처의 문틈 사이로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미 연기를 마신 병판대감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이것들이 틀림없군. 병판대감의 비밀 서랍에는 그동안 저지른 비리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도희 아가씨의 아버님에 관한 증거도 있었지요. 문서에는 명령하달 문서와 일처리를 마쳤다는 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덕만은 확보한 증거를 친구 최문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역시 아직도 자네의 솜씨는 여전히 살아있군. 이 정도면 그자에게 사형도 내릴 수 있겠어. 최문호는 덕만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내 오늘 당장 주상전하께 보고하고 그자를 추포하겠네.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최문호는 증거를 가지고 곧바로 주상전하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그렇지 않아도 그자의 영모가 의심되었는데 증거가 없어 어찌하지 못했다. 헌데 마침 자네가 증거를 찾아왔군. 이것은 제가 찾은 게 아니옵니다. 우리 특수군에서 가장 출중했던 박덕만이 찾았사옵니다, 전하. 그렇단 말이냐? 그렇게 자네보다 더 출중한 자가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자도 자네와 함께 나의 비밀 임무를 같이 하면 좋겠구나. 그렇사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그자를 얻으시면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사옵니다, 전하.
그래, 그렇다면 그자를 한번 내게 데려와 보거라. 알겠사옵니다, 전하. 그리하여 덕만은 임금을 아련하고 친구 최문호와 함께 의금부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임금의 비밀 임무를 맡았지요. 그리하여 병조판서는 사탈관직을 당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 투옥되었지요. 병조판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의금부 종사관이 된 덕만은 말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 가족이 있는 집으로 달려왔지요. 어머니와 부인 도희는 나와 덕만을 반겨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양에 간 일이 잘 되었습니다. 병파는 유배되고 도희 아가씨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어요. 그래, 정말 잘 되어 다행이다. 덕만은 어머님께 큰절을 하고 부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는 쫓기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시오. 도희는 덕만의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탈하게 돌아와줘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주셔서 감사해요. 덕만은 한 손엔 아기 안고 한 손에는 부인 도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더 이상 부인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괴롭히던 추노꾼들과 왈패들도 관아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아니, 자가 시방 동만이요. 자가 어떻게 의금부 종사관이 된 것이야? 그러게 말이야. 고관대작 옷을 입으니 사람이 다 달라 보이는구만. 웜의 덕만이가 내게 혼인하자고 할 때 얼른 했어야 했어. 어디서 저런 신랑감을 찾는단 말이야. 속 터지네, 속 터져. 야, 꿈깨라 꿈깨. 자는 나보고 혼인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자고 했구만. 진작 그리했으면 나는 지금쯤 고관대작의 부인이 아니겠어. 마을 처녀들은 종사관이 된 덕만을 보고 한탄을 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 부인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더라도 우리 고향 마을은 종종 찾을 것입니다. 덕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덕만이 가족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임금이 보내준 가마가 여러 개나 있었지요. 그들의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차와 같이 화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덕만의 행렬을 끝까지 지켜봤지요. 덕만은 임금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를 키우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지요. 보잘것없고 바보 같았던 덕만이 부인을 만나 기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금이 총애하는 둘도 없는 나라의 인재가 되었지요. 덕만이 주상전하께서 찾으시네. 새로운 임무를 주실 모양이야. 사자성어 중에 정의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지요. 부정을 저지른 병조판서가 벌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은 도희 아가씨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줬지요. 그러니 불의는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갑득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헌데 그가 사는 마을에 처녀는 없고 과부만 셋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과부 셋이서 갑득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야, 갑드가 일하느라 힘들지. 어여와 이것 좀 먹고 해. 갑득이가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과부 안성댁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점심으로 굴비와 갈비를 구워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힘들게 뭐 이런 것을 가져왔어? 그것도 굴비와 갈비라니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여? 아, 네가 잘 먹어야 건강할 것 아뇨. 그래야 달밤에 나도 좋고. 아따 참말로 안성댁은 나만 보면 그 생각뿐이요. 야, 그건 그렇고 너 요새 순이네 만나고 있냐? 아니 왜 그런 것은 묻고 그려? 서로 그런 것은 묻지 않기로 했잖여. 아, 그래도 궁금해서 그렇지.
아, 서로 비밀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 안성댁도 비밀은 지켜주더라고. 갑득이가 밥을 다 먹자 안성댁은 입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갑득이를 혼자만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요. 흥, 내 기어코 갑득이는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그날 오후 일을 마친 갑득이는 씻으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헌데 우물가 바로 옆 과부 순이네 집에서 수박 깨는 소리가 들렸지요. 뭔 일인가 싶어 궁금해진 갑득이는 담장 너머로 순이네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이네가 귀신같이 갑득이를 보고 불렀지요. 야, 갑득아, 이리 와, 나 좀 도와줘. 수박이 안 깨진다. 아따 또 시작이구먼. 잠시만 기다려보더라고. 순이네 집으로 들어간 갑득이가 단번에 수박을 쪼갰습니다. 그러자 순이네는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갑득이의 땀을 닦아주었지요. 어휴, 우리 갑득이는 뭐래도 든든하구만.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어여 수박 좀 먹어봐. 순이네는 잘 익은 수박을 갑득이에게 주었습니다. 갑득이는 땡볕에서 일하느라 갈증이 나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었지요. 그러자 순이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득아, 너 정도면 나 같은 여편네 하나쯤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여? 아니 또 그 소리요? 아침에 그 소리 하려고 또 참깨로 수박을 깼슈. 아, 그려. 아까 낮에 안성댁이 새참 들고 가는 건 내가 다 봤단께. 내가 안성댁한테 질 수야 없지. 그리고 이따가 저녁밥해서 들고 갈 테니 기다려. 오늘은 안 돼. 일하느라 피곤하단 말이여. 온매 참말로 어째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려 내가 싫어진겨? 아니 누가 싫다고 했는간 피곤하다고 했지. 아, 그게 그거 아니냔 말이여. 아무튼 오늘은 나도 피곤해서 안 돼. 갑득이가 돌아가자 순이네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요즘 들어 갑득이가 자신만 피하는 것 같았지요. 아니, 갑득이가 안성댁한테는 나긋나긋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 나한테만 쌀쌀맞은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 순이네 집을 지나던 세 번째 과부 곰순댁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 년이 갑득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암만. 내일 밤은 내가 갑득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가지고 갑득이 방을 찾아가야겠어. 갑득이는 내가 만들어준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했구만. 곰순댁은 안성댁과 순이네가 갑득이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삼계탕을 만들어 갑득이를 찾아갔지요. 갑득이 안에 있는감? 곰순댁 소리에 갑득이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또 무엇을 들고 온 것이요? 아, 요즘 갑득이가 땡볕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구만. 아 그려. 그럼 어여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곰순댁은 방으로 들어가 갑득이에게 삼계탕을 밥상에 차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갑득이는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지요. 역시 삼계탕은 곰순댁이 최고요. 곰순댁 삼계탕은 먹어도 물리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역시 갑득이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집안에 들여놓기만 해봐.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이구만. 아, 곰순댁 손맛이야 나도 잘 알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지. 헌데 너무 서두르지 말더라고.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만. 아,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안성댁과 순이네가 갑득이한테 달라붙을 때면 내 마음이 허공에 구름 떠가듯 불안불안하구만.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느냔 말이야. 마음이 다급해진 곰순댁은 늦은 밤까지 갑득이를 붙들고 설득하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허나 갑득이는 꿈쩍을 하지 않았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곰순댁이 돌아가고 갑득이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인들이 챙겨주니 좋긴 한데 왜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갑득이는 과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챙겨주니 좋기도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늦은 아침까지 잠을 자고 있었지요. 어젯밤 맛있는 삼계탕을 먹고 배부른 갑득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야, 갑득아, 어여 안 일어나고 뭐여? 마당에 돗자리 펴놨다. 사골 국물에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서 먹어봐야.
아니 그런데 갑득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곰순댁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지요. 아니 안성댁은 아침부터 일도 안 나가고 갑득이 집에 무슨 돗자리야? 아, 나야 갑득이 주려고 곰탕을 가져왔지. 그러는 곰순댁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나는 갑득이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왔구만. 어여 상 펴봐. 밖이 소란스럽자 갑득이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아, 어여 이리 와 앉아 곰탕 좀 먹어야. 너 주려고 내가 만들어 왔지. 야 갑득아 곰탕이야 언제라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지만 전복죽은 다르지. 내가 귀하디 귀한 전복죽을 끓여왔으니 전복죽부터 먹어봐. 그런데 그때 순이네가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따 시방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 있구만. 그렇게들 살지 말더라고. 야 갑득아 내가 너 주려고 장에 가서 꽃등심을 사왔구만. 그러니 오늘 몸보신 지대로 한번 해봐.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갑득이는 곰탕부터 먹어야 해. 아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제. 아 인연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뭐여? 인연이 제일 늦게 와서는 어디서 새치기 하려는 것이야? 옳거니 잘됐다. 다들 모인 김에 오늘 아예 결판을 내보자고. 아 그만들 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운랴. 그러지들 말고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들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으면 되겠네. 갑득이 말에 과부들은 찍소리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상위에 골고루 차려놓았지요. 그러자 밥상에는 평소 구경도 하기 힘든 곰탕, 전복죽, 꽃등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자,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니 서로들 나누어 먹어보자고. 갑득이와 세 과부는 한 상에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은매 순이네가 언제 이렇게 솜씨가 늘었대? 전복죽 맛이 아주 일품이구만. 아 옆마을까지 가서 두 손 싹싹 빌고 배워왔구만. 그런데 안성댁 곰탕도 참으로 맛나네 그려. 과부들은 언제 싸웠냐는 둥 금세 풀어져 깔깔거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마치 갑득이의 생일 잔치 같은 분위기였지요. 아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득이가 산에서 나무하고 돌아와 보니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갑득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르신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말도 말게 도적대가 들이닥쳐 곡식과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네. 헌데 이번에는 사람들도 죄다 잡아갔다네. 그 말에 갑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깊은 산중 마을이라 가끔 도적대가 나타난다는 말은 들었었지요. 그런데 갑득이가 마을에 오고 나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간 것도 처음이었죠. 아니 그럼 순인의 안성댁 곰순댁도 모두 잡혀갔나요?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마을 사람을 모두 잡아갔다네. 그렇다면 그 산적들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갔남요? 한 2시경쯤 서쪽 능선 쪽으로 갔다네. 그렇구만요. 이 몹쓸놈들 같으니라고. 어쩌려고 그러나 이번에 온 자들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네. 그 수만에도 몇 배가 되었고 도적들이 창검까지 들고 있더군. 염려 마셔요 어르신. 제가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갑득이는 집으로 돌아와 벽장 속에서 검을 꺼냈습니다. 그가 산골 마을에 정착한 후로 처음 꺼내보는 검이었지요. 한때 그는 이름을 날린 흑호라 불리던 검객이었습니다. 밤에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하여 흑호라 불렸지요. 흑호가 나타났다 하면 반드시 누군가 사냥을 당했기에 흑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헌데 그가 사랑한 여인이 자신의 정적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지요. 하여 그는 복수를 마치고 아픔을 이기지 못해 검객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들어와 정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도적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자 흑호는 다시 검을 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다시 검을 잡게 되는군. 검객 흑호는 검집에서 칼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러자 칼날은 날카롭게 서 있었지요. 칼을 다시 검집에 집어넣은 흑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쪽 능선을 따라 도적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안개가 자욱한 산속은 금방이라도 산짐승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추격하며 도적들의 흔적을 계속 따라갔지요. 그의 눈은 사냥하는 맹수의 눈처럼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은 검은 호랑이처럼 아주 민첩하고 빨랐지요. 그렇게 몇 개의 산등선을 넘자 불빛이 흘러나오는 도적대들의 움막이 보였습니다. 저곳이 도적대들의 야영지로군. 흑호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다 보니 불침번을 서는 초병을 뺀 나머지 도적들은 모두 움막 속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움막 속에는 도적들에게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성댁과 순인의 곰순댁도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들 우리를 어쩌려는 것이냐. 우리 이러다 갑득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여? 참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안성댁은 갑득이만 찾는구만. 쉿, 조용들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걱정이구만. 그런데 그 순간 움막 입구를 지키던 초병 하나가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너 누구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초병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초병도 순식간에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찰나의 순간에 입구를 지키는 두 명의 초병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는 바로 흑호라 불리던 갑득이었습니다. 검객 흑호는 어둠 속에서 나와 움막 쪽으로 향했지요.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지나갔고 그럴 때마다 초병들은 소리 하나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는 단 한 번에 한 명씩 도적을 정확히 쓰러뜨렸지요.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갇혀있는 움막을 지키는 초병들까지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순간 움막의 문이 벌컥 열리고 흑호가 불쑥 들어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칼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아니 갑득이 아니오. 그런데 그 칼은 뭐야? 아니 위험하게 이곳은 어떻게 왔어? 아니 못 들여. 갑득이가 왔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벼. 어서들 나가자고. 쉿, 조용히 하고 조용히 밖으로들 나오시오. 아직 자고 있는 도적들이 많소. 새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갑득이를 따라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보초 서던 초병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도적들 소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거구의 두목과 도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체구의 두목은 여러 산적들과 도적대들을 통폐합한 도끼불패라는 자였지요. 그는 수백 명의 도적대를 거느리고 전국을 돌며 약탈을 일삼는 아주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오호, 내가 그 흑호라는 검객이란 말이냐? 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다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하,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오늘 내 놈의 실력 좀 확인해봐야겠다. 악명 높은 도적대의 두목 도끼불패는 등 뒤에서 두 자루의 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흑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렇게 숨막히는 검객 흑호와 도적대 두목 도끼불패의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끼리 부딪히는 불꽃이 여기저기서 일었습니다. 도적들과 마을 사람들은 숨막히는 그들의 대결을 지켜보았지요. 흑호와 도끼불패는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의 틈도 없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검 하나 들고 나한테 덤빈 놈은 내가 처음이다. 내 놈 제법 배짱은 있구나. 내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쯤하고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내 놈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음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내 놈의 건방진 그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목 도끼불패는 흑호를 향해 도끼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흑호는 살짝 몸을 피했는데 두목의 도끼는 커다란 나무에 박히고 말았지요. 그 순간 흑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두목의 남은 도끼자루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칼끝은 어느새 두목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지요.
흑호의 날카로운 칼끝에 두목의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아니 저게 진짜 우리 갑득이 맞아? 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질 않는구만. 그러게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질 않네.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르구만.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요. 갑득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만.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천하의 도적대 두목 도끼불패가 흑호의 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전선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알겠소, 형님. 도적들이 길을 열어주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었으니 산채에서 나와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해보면 어떻겠소? 내 기니 그대에게 할 말도 있어.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흑호는 두목과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목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튀어나왔지요. 흑호, 자네의 칼솜씨는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더군. 내 지금까지 수 없는 고수들과 싸워봤지만 자네만한 자는 없었네. 허나 내가 너와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주려 함이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다. 난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보았고 그녀의 복수를 마친 뒤 이곳 산골마을로 들어왔지.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느냐. 흑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두목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한 일이거늘. 죽은 여인은 내가 사랑한 여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흑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내가 사랑한 여인 세화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의 권력자가 가두어 놓고 있지. 그게 정말인가? 그런데 내가 어찌 아는 것이냐? 두목은 씁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권력자의 하수인이 한때 나와 절친이었지. 그놈이 술에 취해 흘린 말을 내가 우연히 들었다. 그럼 그 권력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두목은 소리 낮춰 흑호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한대군이야. 그리고 그의 뒤에는 좌의정 김한수라는 자가 있지. 흑호는 그 이름을 듣고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좌의정 김한수라면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지요. 그런데 좌의정 김한수가 어찌 그녀를 붙들고 있단 말인가? 김한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을 찾으려 한다. 그녀를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지. 아니 그자는 나를 찾아서 무엇하려 한단 말인가? 그 자들은 이한대군을 내세워 왕을 바꾸려 한다네. 아니 그것은 역모가 아닌가? 그렇다네. 그 자들이야말로 실로 무서운 자들인 게지. 그 자들은 세화를 통해 자네를 끌어들이고 영모의 자네의 검을 앞세울 계획이라네. 흑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말에 두목은 흑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한수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그 자를 영모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린 재물을 챙기는 것이네. 그 말에 흑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세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지요.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김한수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헌데 자네는 나를 끌어들이려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이냐? 하하, 이제야 알게 되었군. 도적질이야 항상 하는 일이지만 우린 사람을 잡아오진 않지. 헌데 이번에는 자네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네. 그리 되었던 것이었군. 그날 밤 흑호와 두목 도끼불패는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셨습니다. 허나 김한수 그 자는 간교한 데다 아주 영악한 자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못할 것도 없네. 그렇다면 먼저 그 자들이 세화를 어디에 가두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네. 그건 내가 알아볼 테니 그동안 자네는 몸을 잘 숨기고 기다려 주시게나. 알겠네. 자네의 소식을 기다리겠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흑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지요. 흑호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 과부는 앞다투어 그의 곁을 차지하려 난리였지요. 아이고 멋져불어. 우리 갑득이가 참말로 사내 중에 사내였구만. 오늘부터 내가 직접 매일 밥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어. 무슨 소리야? 갑득이는 내 손맛을 제일 좋아해요. 삼시세끼 내가 차려주고 말 것이야. 둘 다 물러서. 갑득이는 내가 챙겨줄 것이구만. 그나저나 이제 갑득이가 있는 한 우리 마을은 도적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자넨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마을 사람들은 갑득이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갑득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와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산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좌상 김한수가 함정을 파놓고 흑호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말에 신중해야 했지요. 흑호는 안타깝지만 두목 도끼불패의 소식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불쑥 들어왔지요. 누구시오? 나요 안성댁. 아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실은 내가 어제 도적들끼리 나누는 말 속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단께. 무슨 말이오? 그 도적 두목이 흑호를 도와서 큰일을 벌일 거라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해서 찾아왔구만. 그때는 흑호가 누구인 줄 몰랐지만 알고 보니 갑득이 자네였구만. 도대체 도적대 두목이 뭐 때문에 자네를 끌어들이려는 것이야. 걱정돼 죽겠구만. 그건 헛소문이여. 안성댁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시오. 암튼 너한테 뭔 일이 생길까 걱정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갑득이는 우리 마을을 떠나면 안 되네. 알았으니 그만 걱정하더라고. 며칠 뒤 두목이 보낸 자가 흑호를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세화라는 여인은 김한수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했소. 그 말에 흑호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별장은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라 했소이다.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 전해주시오. 알겠소. 두목께서도 자네를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소. 전령이 떠나자 흑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구름 사이로 새와의 얼굴이 보였지요. 새와 그 얼마나 고생이 많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데리러 가겠소. 두목의 전령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안악들이 부산을 떨며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전복죽이면 갑득이가 기운 좀 내겠지? 또 그놈의 전복죽 타령인가? 적어도 꽃등심을 먹어야 힘을 쓰제. 아니요. 갑득이는 내 삼계탕이면 100명도 거뜬히 이긴단 말이요. 여인들은 흑호의 방 안에 음식을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다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아니 그게 뭔 소리여. 꼭 어디 떠날 사람처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겨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하오. 그 말에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한양이라고. 멀고 험한 길인데 혼자서 괜찮겠어?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과부들은 안 된다며 흑호를 붙들었지만 그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흑호와 두목 도끼불패가 한양근교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자네 여인을 구할 준비는 되었는가? 난 준비되었소. 나도 모든 준비를 마쳤네. 내가 데려온 100여 명의 정예병은 10명 몫을 하는 자들이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별장 쪽을 주시했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김한수의 호위 무사들이 깔려 있었지요. 두목 도끼불패의 수신호가 떨어지자 10여 명의 그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호위 무사들을 하나둘씩 처리해 나갔지요. 흑호는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별장안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을 잽싸게 처리했지요. 흑호는 세화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세화가 흑호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당신은 설마 흑호?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요? 흑호는 눈가가 붉어지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세화를 확인하자 흑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순간 흑호는 다시는 세화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지요. 한편 바깥에서는 혈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끼불패는 두 도끼를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나갔지요. 어서 빠져나가게. 이놈들은 우리가 막겠네. 흑호는 세화의 손을 꼭 잡고 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좌의정 김한수가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흑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호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인지 알겠느냐? 그런데 내 놈은 왜 나를 잡으려 하는 것이냐? 우린 너 같은 인재를 모으고 있다.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인재들을 말이다. 나라를 바꾸다니 그것은 역모가 아니더냐? 너희 같은 자들은 생각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길을 비켜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놈이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 내 놈과 세화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너도 살고 세화도 살리고 싶으면 내 앞에 무릎을 꿇거라. 나는 내 놈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흑호의 말에 화가 난 김한수가 손짓하자 수십 명의 무사들이 흑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흑호는 세화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지요. 조심해요. 염려 마시오. 반드시 당신을 지키겠소. 흑호는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며 무사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도끼불패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지요. 이놈들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거라. 좌의정 김한수의 말에 수백의 병사들이 흑호와 도끼불패 무리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부두목이 이끄는 100여 명의 무사들이 김한수의 뒤를 치기 시작했지요. 김한수를 호위하던 10여 명의 호위무사를 해치우고 부두목은 김한수를 사로잡았습니다. 김한수가 함정을 판 것을 알고 있던 두목은 그곳에 또 하나의 함정을 판 것이었지요. 흑호와 자신이 미끼가 되고 방심한 틈을 타 부두목을 시켜 좌상 김한수의 뒤를 친 것이었습니다. 김한수 내 이놈,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 명하거라. 아니 도적놈들에게서 어찌 이런 전술이 다 나온단 말이냐? 김한수가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여봐라. 한 놈도 남김없이 꽁꽁 묶어라. 도끼불패의 부하들은 김한수와 그의 부하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한수의 역모 증거와 함께 이들을 이끌고 궁 앞으로 끌고 갔지요. 무엇이라, 도적들이 역도들을 잡아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것이 저들이 가져온 증자이옵니다, 전하. 임금은 도승지가 내민 증거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역모를 꾸민 게 확실했지요. 아니, 이것은 역모를 꾸민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헌데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임시로 벼슬을 하나 내리면 될 것이옵니다. 벼슬이라 그래, 어떤 벼슬이 좋겠느냐? 주상전하의 직속 아멘관찰대라 하면 저들은 정상적으로 역도들을 잡은 모양이 갖춰지지요.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저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아멘관찰대를 해체하시면 될 듯 하옵니다. 오,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도적대들은 아멘관찰대가 되어 역적 죄인들을 소탕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포상도 받았지요. 그간 도적질에 대한 사면을 받고 강원도 산간 마을의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적질을 그만두고 흑호가 살았던 마을에 정착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요.
아이고 갑득이가 마침내 짝을 찾았구만. 우리 이제 끝났군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여. 그런데 갑득이 색시가 인물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온매 꽝 대신 달기라고 도적대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있구만. 그 소리에 갑득이 흑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는 가슴 아픈 기억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과부들도 새로운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상간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옛말에 선은 더디지만 멀리 가고 악은 빨라 보이지만 곧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상인은 늘 정확한 저울로 손님에게 바른 값을 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덤으로 물건을 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은 그의 진심과 정직함을 믿고 몰려들었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차 번창했습니다. 반면 옆가게 장사꾼은 속여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저울을 조작하고 상한 물건도 몰래 끼워 팔았습니다. 처음엔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고 손님이 끊기며 결국 망하고 말았지요. 그러니 악행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청년 복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힘도 세고 얼굴도 준수하여 마을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하지만 복돌이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양반댁에 새로 시집온 아름다운 며느리였지요. 선녀가 따로 없구만.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 것이야? 복돌이는 양반댁을 지나칠 때마다 담장 너머로 새색시 며느리가 머무는 별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운 좋은 날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어떤 때는 뒷모습만 보였고 어떤 때는 미소 짓는 얼굴까지 보였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면 복돌이의 심장은 녹아내릴 것만 같았지요. 음매시상의 마님은 사람이 아니여 천사여 천사. 복돌이는 아름다운 며느리에게 빠져 결국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복돌이는 몸에서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 방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의 남편 최서방이 복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갚아야 할 돈을 어찌 오늘도 갚지 않는 것이야. 아이고 도련님,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요. 필요 없네. 어제까지 빚을 탕감하지 못했으니 오늘부로 이자를 8알로 늘리겠네. 아니 도련님, 사알도 많은데 어찌 2배로 늘린단 말이요. 그럼 어제까지 빚을 갚았으면 될 일이 아니냐. 여러 소리 말고 오늘부로 8알이니 그리야 할라.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갚지 못하면 빌려간 돈 대신 전답과 집을 내놔야 할 것이야. 아이고 도련님, 그것은 너무 잔혹한 처사가 아니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 최대감 집은 고리대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자를 2배씩 올렸습니다. 그래도 못 갚으면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았지요. 헌데 복돌이는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에게 한눈에 빠진 것이었지요. 최서방이 돌아가고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길 수도 있었지요. 헌데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머리를 싸매고 방 안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픈 것이야? 황소보다 건강하던 내가 도대체 왜? 상사병에 걸린 복돌이의 몸은 뜨겁게 열이 나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 복돌이를 보며 아버지는 걱정이 많았지요. 지가 누군가를 연모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 대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든 처자가 누구더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버지, 말씀드릴 수가 없구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 한들 소용도 없고요. 아니 소용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가 마음에 둔 처자는 최대감댁 젊은 마님이구먼요.
복돌이 말에 아버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대감댁 도련님이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갔지요. 야, 이 미친놈아. 감히 최대감댁 마님한테 마음을 품다니 내가 죽을라고 환장한 것이냐. 지도 알아요, 아버지. 그러니 말 못하고 이렇게 혼자 끙끙 앓는 것 아니겠슈.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크게 한탄했습니다. 이거 뭔 일이 터지기 전에 너를 먼 곳으로 보내야겠다. 하지만 복돌이는 한사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끝까지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며느리가 있는 별채를 담장 너머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별채 뒤쪽 대나무 밭 앞에 있는 사과나무로 향하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맛있는 사과를 따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독사가 나타나 마님의 발목을 물어버렸지요. 아따가! 깜짝 놀란 복돌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버선을 벗겨내고 뱀에 물린 다리를 빨기 시작했지요. 어머나!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 위험하니 가만히 계셔요. 복돌이는 마님의 하얀 발목을 사정없이 빨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신을 발을 빨아대는 사내를 보며 왠지 심쿵도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데 어찌 때 맞춰 들어온 것이야? 복돌이는 마님의 발을 빨다 말고 붉어진 얼굴로 마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독을 모두 빨아낸 후 말씀드리지요. 복돌이는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엎드려 마님의 발을 쪽쪽 빨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님은 심쿵한 것을 넘어 야릇한 기분도 들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입가에 마님의 피가 묻은 복돌이가 고개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는 괜찮으실 것입니다. 뱀의 독은 모두 빼놨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그래 그런데 너는 누구이고 어떻게 때 맞춰 들어온 것이야? 지는 이 마을에 사는 복돌이고 송구스럽게도 담장 너머로 마님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구먼요. 젊은 마님은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복돌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순간 마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복돌이가 쑥스러워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마님은 복돌이가 속으로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복돌이가 귀여워 미소를 지었지요. 아무튼 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마님의 미소를 본 복돌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마님이 바로 눈앞에서 복돌이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이 자신을 보며 웃어주자 복돌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셨으니 지는 그것으로 되었구만요. 너는 참으로 용감하고도 순진한 총각이로구나. 이날 이후 젊은 마님은 복돌이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이를 알 리 없었지요. 복돌이는 그날 이후 마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상사병에 더욱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갈수록 수척해졌지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대책도 없어 어쩌자고 그러는 것이야. 아버지, 지는 그냥 멀리서 마님을 지켜보기만 해도 행복하니께 걱정하지 마셔요. 복돌이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젊은 마님의 머릿속에도 자꾸 복돌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희한하지. 어찌하여 그리 씩씩하고 순진한 모습이 떠나질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복돌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마님이 하루는 여종을 불렀습니다. 마을에 사는 복돌이라는 청년을 아느냐? 복돌이요? 그 장정이면 힘세고 잘생겨서 마을 처녀들이 아주 줄을 섰구만요. 그런데 그걸 어찌 모르십니까? 그 말에 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그자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렇단다. 하지만 여종 춘심은 이미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마님, 마음이란 게 참 요상하긴 하죠? 여인들의 눈은 다 똑같나 봅니다요.
마님은 여종의 놀림에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며칠 후 양반과 며느리 젊은 마님은 여종 춘심과 함께 뒷산 그네 터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네 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복돌이와 마주쳤습니다. 내가 여긴 웬일이야? 나오셨어요, 마님. 지는 산에 나무에 놓고 내려오는 중이구만요. 그 모습을 본 여종 춘심은 둘 사이 눈빛을 보고 슬며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숲속 그네터에는 단둘만 남게 되었지요. 복돌아, 그날은 정말 고마웠다. 아닙니다요. 마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겐 큰 영광이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그때 내가 말했었지. 담장 너머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너 혹시 나를 자주 지켜보고 있었느냐? 그 말에 복돌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님, 그게 송구하게도. 괜찮으니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무슨 연유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느냐? 복돌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님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렸구만요. 그때부터 지가 마님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몸에서 열은 나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종 춘심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요. 그럼 지는 얼른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요. 복돌이는 다시 산속으로 사라지고 마님은 그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춘심이가 마님의 그네를 밀어주었지요. 잠시 후 젊은 마님의 남편인 양반댁 자제 최서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어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하도 답답하여 춘심과 그네 타러 나왔을 뿐이요. 그래? 그런데 방금 전 사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와 얘기를 한 것이야? 그때 여종 춘심이 눈치를 채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건 제가 잠시 나무하러 가는 청년에게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요. 춘심의 말에 최서방은 의심이 풀린 듯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 일이 있어 잠시 다녀올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 밖에 나오지 말고 조신하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거라. 춘심이 덕에 위기는 넘겼지만 최서방은 마님에게 바깥 출입을 금지하는 날벼락을 내렸지요. 그리고 최서방은 그날로 말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돌이는 또다시 열병으로 몸져눕고 말았지요. 젊은 마님과의 짧은 만남이 오히려 그의 상사병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속마음까지 마님에게 말해버린 상태였지요. 나의 고백을 듣고 마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이제 마님은 나를 피하시겠지? 복돌이는 마님이 자신을 어찌 생각할지 몰라 조마조마했지요. 복돌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하자 아버지가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최서방이 작은 마님에게 바깥 출입을 금하고 집안에 감금했다 들었다. 작은 마님이 그리 된 것도 다 너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작은 마님까지도 큰 화를 당할 것이야. 아버지 말을 듣고 복돌이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작은 마님이 감금되는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 생각이 되자 복돌이는 가슴이 아프지만 자신이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차라리 어디 멀리 떠나버리는 게 낫겠시오. 그려 잘 생각했다. 내가 마님을 마음에 품은 것을 대감님과 도련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릴 것이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 복돌이는 마을에 남아있는 한 마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한편 같은 시각 마님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복돌이의 수줍고 순박한 미소가 그녀를 무척이나 괴롭혔지요.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양반과 며느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 자꾸 그 얼굴이 아른거리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양반과 며느리 젊은 마님도 복돌이 생각에 점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복돌이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젊은 마님에게 복돌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설레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최서방은 사랑에 혼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약점을 잡은 최서방이 마님의 아버지를 협박해 마님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었지요. 평소 마님의 미모에 빠져있던 최서방이 기회를 잡자 마님의 아버지를 겁박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까지 죽이는 최서방을 마님의 아버지는 무척 두려워했지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귀한 딸을 최서방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남편인 최서방에게 눈꼽만큼도 정이란 게 없었지요. 아니 그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남편 최서방은 마님의 가슴에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헌데 그 최서방이 바깥 출입을 금하는 바람에 마님은 집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복돌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때문에 마님은 속만 태웠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복돌이는 마을을 떠나야 했고 마님은 집안에 갇히고 말았지요. 다음 날 이른 새벽 복돌이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큰절을 올렸지요. 너를 보내는 이 아비 마음이 찢어진다만 그래도 내가 떠나야 살 수가 있느니라. 부디 몸 건강해야 한다. 아버지 지가 없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잘 계셔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마친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마님이 있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몸 건강히 잘 계셔야 합니다요, 마님. 그리고 꼭 행복하셔야 해요. 그 시각 마님은 창문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 속에 복돌이의 얼굴이 보였지요. 복돌아, 내가 보고 싶다. 헌데 갇혀있는 내 신세란이 언제나 너를 볼 수 있을까? 양반과 며느리 젊은 마님은 가슴 속 깊이 복돌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사랑은 복돌이를 향해 있었지요. 한편 복돌이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마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현실. 복돌이는 억울하고 억울했지만 마님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결단을 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 저만치서 한상인이 수레를 고치느라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고장난 것이요? 길이 험하다 보니 바퀴가 빠졌소. 헌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바퀴를 낄 수가 없소. 아, 그러시오. 그럼 내가 도와드리리다. 복돌이는 상인을 도와 수레바퀴를 끼워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이곳은 인적이 드물다 보니 사람 도움을 받기가 참으로 어려웠소. 그래, 어디로 가는 중이오? 방향이 같으면 주막에 들러 내 술 한잔 대접해 드리리다. 뭐 그럴 것까지는 없어.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마음도 넓으시구려. 나는 한양으로 가는 중이오. 혹시 방향이 같으면 길동무나 하면 어떻겠소? 상인이 한양으로 간다는 말에 복돌이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양을 이참에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지요. 나는 갈 곳이 없어 떠돌았는데 잘 되었소. 나도 이참에 한양 구경이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소. 아, 그러시오. 그럼 잘 되었소. 아직도 먼 길이니 말이나 나누며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장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돌이도 장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 같은 무지랭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럼 누구나 장사를 배우면 할 수 있소. 그 말에 복돌이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 최대감집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좋소. 그럼 내게도 장사를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여 복돌이도 상인을 따라 장사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한편 최대감집 며느리 작은 마님은 날이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마을을 떠났다는 말을 여종 춘심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그렇게 너무 상심 마십시오. 복돌이란 사람은 어디서든 어련히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자는 잡초처럼 강한 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구만요. 그 애가 잘 산다면 다행이지만 날 두고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최대감집 며느리 젊은 마님은 크게 상실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님, 언젠가는 복돌이가 마님을 꼭 찾아올 것입니다요. 그러니 마님께서는 너무 기운을 잃지 마시고 기다려보셔요.
여종 춘심은 마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혼인을 했기에 그녀도 마님이 너무 안쓰러웠지요. 춘심의 말을 듣고 마님은 더 이상 침소에 누워 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돌이와 작은 마님은 서로를 마음 깊이 새긴 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복돌이는 상인의 일을 거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놈 짐은 어디로 내릴까요? 저기 저 구석에 두거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창고 정리도 맡아서 해보시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복돌이는 성실한 일꾼으로 상인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성실함과 깔끔한 일솜씨 덕분에 상인은 점차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었지요. 어르신, 이 인삼은 이화문 바깥에서 온 게 더 신선합니다. 이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시오. 허허, 내 놈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장사꾼으로 손색이 없겠소. 그렇게 그는 장사를 배우며 점차 돈을 모아갔고 1년 만에 스스로 점포 하나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 장터에서는 젊은 장사꾼 복돌이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돌이는 인삼 가격을 흥정하다가 괴한들에게 몰매를 맡고 있는 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이놈들 뭐하는 짓이여. 그만두지 못할까. 복돌이는 과감히 뛰어들어 선비를 자신의 등 뒤로 빼돌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 끼어드는 것이야. 내 놈도 한번 죽어볼 테냐? 아니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행패여. 어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여. 아니 이놈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어디다 나불대는 것이냐? 왈패는 갑자기 복돌이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복돌이는 왈패의 주먹을 피하고 그를 잡아 거꾸로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나무하고 장작 패고 농사일을 했던 복돌이의 힘은 그야말로 천하장사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돌이는 3명의 왈패를 순식간에 쓰러뜨렸지요. 그러자 장터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괴한들은 복돌이의 괴력에 뒷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복돌이는 쓰러진 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다치진 않으시었소? 나는 괜찮네. 자네 덕분에 큰 봉변을 피할 수 있게 되었군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김도현이라 하네. 나는 복돌이라 하오. 복돌이라. 그 이름 참으로 복스럽구려. 내 오늘 입은 은혜는 꼭 갚아주겠네. 뭐 어려운 사람 하나 도운 게 뭘 그리 큰 대수겠소. 어르신만 괜찮으면 그것으로 되었수다. 보아하니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의형제처럼 지내보면 어떻겠소? 까짓것 져야 좋소이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아는 이가 많지 않소. 선비 같은 분이 나와 의형제가 되면 나는 금상첨화요. 그날 이후 복돌이는 선비 김도현과 형제처럼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한편 복돌이가 한양에서 열심히 장사를 키우고 있을 때 작은 마님은 여전히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복돌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복돌아,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느 하늘 아래서든 부디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복돌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마님, 꿈에서라도 복돌이를 보셨는감요? 가끔 꿈에서 나오긴 하나 얼굴이 뚜렷하지가 않구나. 하지만 가슴속에는 그의 얼굴이 또렷이 남아있단다. 한편 한양에서는 며칠 후 선비 김도현과 복돌이가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에 봉변은 피했네. 그런데 자네는 어째 겁도 없이 뛰어들었는가? 아, 그야 그자들이 잘못했으니 당연 말려야 하지 않겠는감요. 자네는 장사꾼치고 정의감이 살아있군 그래. 웬만하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하기 마련이거든. 해서 말인데 나는 자네가 믿음이 간다네. 사실 나는 잠복 수사를 하고 있는 포도청 종사관이네. 그 말에 복돌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님 같은 선비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대단한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그렇다네. 잠복 수사하느라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아니 그럼 시방 내가 포도청 종사관과 의형제를 맺은 것이요? 그렇다네. 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도 자네처럼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처음이네. 내 평생 자네를 소중한 벗으로 삼고 싶다네.
복돌이는 고관대작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종사관 김도연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지금 조정 대신 중 한 사람 서대감과 그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최서방의 비리를 조사 중이야. 최서방? 혹시 남원 최씨 집안 최서방 말씀이신가요? 맞다네. 나는 주상전하께 밀명을 받고 수사 중이라네. 김도연은 복돌이에게 몇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서방이 조정 대신 서대감의 뒷배를 업고 인삼을 명나라로 몰래 넘긴 흔적이 적혀 있었지요. 그 자는 장터의 중개상들을 협박하고 반대한 자들은 살수로 제거했네. 그리고 조선의 인삼이 밀무역되고 있는 것을 주상께서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지. 김도연의 말을 듣고 복돌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작은 마님의 남편이 명나라와 밀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종사관 김도연의 수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서 말인데 자네도 인삼을 취급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요새 시장에 인삼들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네. 해서 새고 있는 인삼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그곳을 찾을 수만 있으면 좋겠네.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알아보겠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점에서도 인삼을 싹쓸이 해가는 자들이 덜어있더이다. 그 자들의 뒤를 밟아보면 그들의 창고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고맙네. 이럴 때 또 자네가 큰 힘이 되는구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복돌이 상점에 인삼을 싹쓸이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복돌이는 그들의 뒤를 밟아 창고를 알아냈지요. 창고를 알아낸 복돌이는 김도연을 불러 늦은 밤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창고를 지키는 자들이 마침 술판을 버리고 골아 떨어져 있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적발되지 않은 인삼 더미들과 명나라 글자가 새겨진 나무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다 뒷구멍으로 빠질 물건들이구만요. 자네 아니었으면 난 이런 곳까지 절대 못 왔을 걸세. 이번에도 자네 신세를 톡톡히 졌구만. 그나저나 최서방 그자가 이따위 짓을 했다니 우리 마님은 또 얼마나 억울할꼬. 며칠 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종사관 김도연은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의 창고를 급습할 것이네. 복돌이 자네도 함께 가주시게.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지요. 그날 밤 포도청 종사관 김도연은 포졸들을 이끌고 서대감과 최서방의 비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지키고 있던 자들과 증거물을 모두 확보했지요. 그 바람에 조정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조정 대신 서대감이 뒷배로 있는 밀무역 조직이 한순간에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임금도 대노하여 크게 역정을 냈지요. 인삼 밀무역을 일망타진한 포도청은 무척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놈들을 모조리 끌고 와라. 예, 종사관 나리. 김도연 종사관은 포도청에서 죄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수십 명이나 되었지요. 그 속에는 서대감과 최서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체포하다니 조정 대신을 어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냐? 조정 대신이라 하여 죄가 사라지진 않소. 그대는 조선의 인삼을 밀무역하고 살수를 써 죄 없는 백성을 죽인 죄를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는 모두 엄형으로 처단될 것이외다. 그 말에 서대감과 최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복돌이는 먼발치서 그들의 신문을 조용히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다 보니 발뺌도 하지 못하고 모두 자복을 하고 말았지요. 신문을 마친 종사관 김도연이 복돌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동생 자네가 없었다면 이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네. 자네 덕이 크네 동생.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시오? 모두 형님께서 수사를 잘한 덕분이지요. 한양에서 밀무역 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마님도 그 소식을 별채 안방에서 춘심에게 전해들었지요. 마님, 큰일이 나긴 났습니다요.
아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 있느냐? 서방님께서 한양에서 체포되셨습니다요. 밀무역에 살인죄까지 교수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손에 들고 있던 다기를 놓쳤습니다. 찻잔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혹한 사람이었을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가 있었으나 그것이 살인과 반역 수준일 줄은 몰랐었지요. 그럼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잘 된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최서방 그자는 잡놈이 아니겠습니까요? 그자는 마님의 부모님을 겁박해 마님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요? 그리고 마님을 허구한 날 방구석에 가두어만 놓았으니 마님은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그러니 이제 마님께서도 그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요? 여종 춘심의 말을 들은 마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박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지요. 한편 복돌이는 종사관 김도현과 인사를 나누고 3년 만에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님도 이제는 자유를 찾을 수 있겠지. 마님은 나를 피하진 않을까. 장사로 크게 성공한 복돌이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마님이 있는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밀무역 조직을 소탕하는 데 공로를 인정받아 임금께 큰 포상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인삼거래권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앉아만 있어도 매년 막대한 자금이 복돌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절 받으시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복돌이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어디 몸 상한 곳은 없느냐? 아, 지야 항상 건강하지요. 아버지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도 건강하단다. 그나저나 내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 들었다.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 이게 다 아버지께서 저를 잘 낳아주셔서가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하,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나저나 최대감 댁이 난리가 아니다. 그 집에 작은 마님은 잘 계시는감요. 말도 마라. 최서방이 교수형에 죽고 얼마 안 있어 최대감도 몸져 알아 누웠다가 며칠 전에 죽었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그리 되었으니 오죽하겠느냐. 그 바람에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침통에 빠져 있단다. 작은 마님의 소식은 좀 들었어요, 아버지? 작은 마님은 방에서 통 나오질 않으시니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느니라. 며칠 후 복돌이는 여종 춘심이를 만나 작은 마님과의 만남을 부탁했습니다. 엄매, 이제 사람이 달라 보이는구만. 복돌이 내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소문을 나도 들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마님보다 내가 먼저 너를 잡았을 것이구만. 그런데 마님은 좀 어떠셔? 아말도 마. 내가 떠나고 마님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 아니, 폐인이라니 마님은 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래, 너는 몰랐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실 마님은 너를 무척이나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후로 마님은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지. 아니, 그 말이 정말이야? 정말 마님이 나를 좋아한 것이야? 그래, 이등신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봤었더라면 너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야. 갑자기 복돌이는 춘심이를 버락 안았습니다. 고맙다, 춘심아.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안고 난리야? 나한테 갈아탄 것이야? 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었으니 기뻐서 그렇지. 에잉, 이게 뭐요? 야, 복돌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나로 갈아타려면 갈아타. 너도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온통 작은 마님으로 가득 차버렸다. 아이고, 이놈의 잡놈이. 난 또 괜히 김치국만 마실 뻔했자녀. 기다려. 내 얼른 가서 마님을 모시고 올 테니. 잠시 후 춘심이는 그네터로 작은 마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자 복돌이는 얼른 달려가 마님을 버락 안았지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지는 마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구만요. 마님도 두 눈이 촉촉해 복돌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메, 참말로 눈뜨고는 못 봐주겠구만. 자리를 비켜줄란께 비비던 주무르던 어디 맘대로들 해보더라고. 춘심이 자리를 비켜주자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도 하였지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복돌이와 마님은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크게 성공한 복돌이는 마님의 신분을 돈 주고 세탁해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지요. 복돌이의 혼례식에는 의형제 김도연 종사관과 고관대작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돌이는 한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이고 나무나 하던 저놈이 고관대작들이 모인 자리에서 혼례를 다 올리다니. 내 자식이지만 난 놈은 난 놈이구만 하하. 엄매 우리 마님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구만. 어디 복돌이 같은 놈팽이가 어디 또 없으려나. 혼례를 마친 신혼 첫날 밤 복돌이는 부인이 된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 부인이라 해야겠구려. 나와 혼인해줘서 참으로 고맙소. 한번 혼인한 나를 부인으로 맞아줘서 나도 고마워요. 그런 생각일랑 마시오 부인. 우리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여.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단 말이여. 그날 밤 서방 복돌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밤은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지요. 서방님, 서방님. 이제 부인이 된 마님은 밤새도록 서방님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돌이는 상사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무작정 빈손으로 떠나야만 했지요. 그때만 해도 복돌이에게는 위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에 올라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때론 불행처럼 보이는 이별이나 실패가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야기는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 위기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